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 시키는데 6,000원 나왔습니다. 계산서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집에서 소주 한 병에 3,000원대였는데 지금은 상권에 따라 7,000원까지 받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월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소주값만 미친 듯이 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술자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소주 한두 병만 시키고 끝냅니다. 예전처럼 야 소맥 한 잔 더 가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2차 그건 이제 꿈도 못 꿉니다. 10만 원 들고 나가면 1차도 빠듯한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폐업 신고를 낸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과 소매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특히 술집과 유흥업소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몇 년 사이 전국의 주점 숫자가 수만 곳 단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과장 시절 후배들 데리고 가서 소주 퍼마시던 그 포장마차, 부장님한테 깨지고 동기들이랑 뒤풀이하던 그 호프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장사 안 돼서 문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즐겨온 술 문화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강남에서 호프집 하시던 김 사장 얘기입니다. 오픈 초반에는 정말 장사 잘 됐대요. 한 달 매출 5천만 원까지 찍었고 직원도 5명 고용했습니다. 60명 들어가는 꽤 큰 가게였어요. 창업자금 1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대부분 대출로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고정비였습니다. 월세 800만 원에 인건비 1,8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에 카드 수수료, 세금,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0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갔어요. 5천만 원 팔아도 남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회식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떨어지니까 완전 적자 구조가 된 거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든 줘야 하니까 카드 대출 받기 시작했고 빚이 순식간에 4천만 원 넘어갔어요. 결국 직원들 다 내보내고 본인이 주방에 홀까지 다 뛰면서 버텨봤지만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니까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2024년 초에 폐업 결정했는데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빚만 3,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거죠. 이게 비단 강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신규로 호프집 차린 사장님 중에서 상당수가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연간 600곳에서 700곳의 술집이 폐업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 3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부채를 떠안고 나온다는 겁니다. 퇴직금 털어서 가게 차렸다가 빚만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한두 명씩 다 계시잖아요. 명퇴하고 치킨집이나 술집 차렸다가 망한 선배님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 또는 요즘 애들이 술을 안 마셔서 그렇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섭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우리 세대가 직장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만 되면 팀장이 오늘 한잔 하자 이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했죠. 안 가면 다음날 눈치 보이고 승진에도 불리했습니다.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1차 고깃집 가서 소주 몇 병 마시고 2차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고 3차 노래방 가는 게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그게 팀워크고 조직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주 52시간 근무제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명확해지니까 회식도 근무 시간 아니냐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여기에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친구들은 회식을 소통의 장으로 안 봅니다. 개인 시간 침해하는 일종의 업무 강요로 받아들여요. 퇴근하면 자기 개발하거나 취미 생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를 보면 직장인들의 회식 횟수와 회식 시간이 주 52시간제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안 그래도 회식이 싫은 젊은 세대한테 비싼 소주값이 회식을 거절할 완벽한 핑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장님, 요즘 술집 가면 소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부장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거부감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도 아니고 문화 문제만도 아닌 이유입니다. 두 개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회식 문화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대기업들도 이 흐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 대기업들이 회식비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나 자기 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직원들은 그 포인트로 헬스장 끊거나 온라인 강의 듣죠. 예전 같으면 강남 유흥가로 흘러들어갔을 돈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식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마시는 것도 확 줄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요즘 번화가에서 2명이서 술자리 가지면 얼마 나옵니까? 소주 서너 병에 안주 두어 개만 시켜도 쉽게 7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옵니다. 5년 전만 해도 5만 원이면 충분했던 자리가 지금은 2배 가까이 돈 들어가요. 월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술값만 미친 듯이 올랐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폭등했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렸어요. 이게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3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 인상 전에는 한 달 이자로 50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아낄까요? 당연히 술값부터 줄이죠. 밥은 안 먹을 수 없지만 술은 참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가계 실질 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든 반면 특히 주류나 유흥 같은 기호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각종 통계와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필수품보다 기호품 소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느끼는 변화는 더 직접적입니다. 과거에는 테이블당 소주 3병에서 4병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손님들이 와도 소주 1병 시키고 끝내는 경우가 많대요. 심지어 안주만 시키고 술은 아예 안 시키는 손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매출이 오를 리가 없죠. 술은 더 이상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사치재가 되어버렸어요. 돈 넉넉할 때나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것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술집은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어요. 그 시기에 술집들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술 사다가 혼자 마시는 게 익숙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친구 만나서 10만 원 가까이 쓰는 것보다 집에서 좋은 와인 한 병이나 위스키 사고 괜찮은 음식 배달시켜 먹으면 훨씬 편하고 만족스럽거든요. 시끄러운 음악도 없고 막차 걱정도 없고 모든 게 내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회식이 부담스러운데 집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선택이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코로나가 끝나도 쉽게 안 바뀌거든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만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같은 주요 OTT 서비스를 합치면 이용자가 수천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가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술집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거죠. 옆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집 소파와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래방 얘기예요. 우리 세대한테 노래방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잖아요. 회식 끝나고 2차로 노래방 가서 트로트 한 곡 뽑고 발라드 열창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근데 노래방이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2010년대 초중반 정점을 찍은 뒤 10년 남짓 사이에 노래방 업소 수가 3분의 1 안팎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10,000개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래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악재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회식 문화 무너지면서 단체 손님 사라졌고 임대료랑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올랐죠. 거기다 유튜브에서 노래방 LR 찾아서 집에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돈 내고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노래방 업계도 나름 대응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들고 나왔죠. 혼자서도 부담 없이 짧은 시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실제로 한동안 코인 노래방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코인 노래방도 결국 임대료 압박을 피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걸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업계 인터뷰들을 보면 노래방 하나 차리는데 인테리어, 방음 시설, 음향 장비 등으로 보통 수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문 닫을 때도 철거에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퇴직금 털어서 노래방 차렸다가 빚만 떠안고 나오는 사장님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2023년 전후로 자영업자나 영세소상공인의 개인 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고 그중 상당수가 음식, 숙박, 유흥업 종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주값 비싸다고 안 마시는 동안 그 소주가 해외에서는 귀한 대접받으며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소주 수출액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대비 1.5배 수준까지 늘어난 거예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미국에서 한국 소주가 날개에 돋친 듯 팔리는 겁니다. 국내 주류 시장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해외 매출은 급증하는 추세죠. 우리가 평생 마시던 그 소주인데 이제 국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상징적인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소주값은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일단 소주를 만드는 원료인 주정 가격부터 올랐어요. 2022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이 거의 8%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병이나 뚜껑 같은 부자재 가격도 다 올랐죠. 원유값이 오르면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거 아시죠? 그럼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주류 회사들이 공장 출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원가가 올랐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소주가 공장에서 나와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갑니다. 도매상은 자기 마진을 붙이죠. 그 다음 소매상이나 음식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마진이 붙습니다. 그럼 이제 술집 사장님 차례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까 얘기했죠. 서울주 상권의 임대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40%에서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내던 자리가 이제 700만 원, 8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에서 2025년 1,030원으로 올랐어요. 거의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기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2년 전기요금 인상 기억하시죠? 상업용 전기세가 30%에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냉장고 돌리고 에어컨 틀고 조명 켜놓으면 한 달 전기세만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가게들이 부지기수예요. 식자재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고깃값, 채소값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다 감안하면 술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소주 한 병에 6,000원에서 7,000원 받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사장님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주류 회사한테 가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이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결국 소비자도 피해자고 사장님도 피해자입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건물주와 정부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세금은 계속 거치는데 정작 장사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술집 생태계의 민낯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향후 10년 안에 청년층과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수백만 명 단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술을 마실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게를 차려도 손님이 될 인구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방 도시들은 이미 이 현상을 체감하고 있어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수많은 시군에서는 저녁 7시만 넘어가면 도시 전체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상가 공실률이 서울의 몇 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요.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서울도 지금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한 시대의 종말입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회식과 술 문화의 황금기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술집에서 3,000원대에 마시던 소주, 후배들 데리고 2차, 3차 돌던 그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정부만 배 불리는 동안 술집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